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2장 글쓰기의 기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요 스캔을 흑백으로 해서 그랬는데 원래 교재를 보면은 약간 연한 녹색, 그죠? 연두색 바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서 1장, 2장, 3장까지는 우리가 글쓰기 위한 그 어떤 기초적인 이론적 지식을 배우는 부분입니다. 크게 나눠서 1부, 2부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2부가 이제 실전편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글을 써보고 또 여러분이 과제도 제출해보는 제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3장까지는 이제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너무 일찍 제가 여러분한테 글을 써내라고 과제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은 기초적인 토대가 필요한 그런 단계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2장 글쓰기의 기초에서 먼저 발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발상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말은 쉽죠. 발상, 창의적 발상, 창조적 발상. 근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발상한다는 것이 쉽진 않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생각한 걸 글로 표현하는 것은 또 더 어렵습니다. 생각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또 글로서 표현을 해야 된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자기가 생각은 나름대로 이렇게 발상은 떠오르는데 이게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이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발상과 이 발상을 글로 표현하는 자기 글을 읽는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전제로 자기 생각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표현을 언어로 언어화하는 것. 그렇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발상에 해당되지만 이걸 언어한다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는 거니까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머릿속의 생각을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조직적으로 영어로 치면 organization이죠. 조직화해 가지고 뭔가 유기적으로 글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국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표현들 중에 뭐 단어, 문장, 단락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어떤 표현된 글이 의미를 생성하는 이런 단위들, 즉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단락, 패러그래프 이런 단락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 이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때 어떤 서술 방식을 선택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는 방식을 할 건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증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잘 묘사하는 방식을 할 건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서사에 좀 더 집중할 것인지, 이렇게 진술 방식도 거기에 맞게 또 자기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울 겁니다. 먼저 발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더 크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글쓰기는 우선 머리에서 생각이 일단 중요하죠. 그게 출발선상인데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건지 주제가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글감이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또 표현을 했죠. 글감, 보통 주제, 뭐 테마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할 때는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쓰고는 싶지만 그 쓰고 싶은 내용에 대한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배경 지식 이런 게 너무 미흡하면은
욕심은 과다한데 실제로 표현은 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정도 내용은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구분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기가 물론 쓰고 싶은 어떤 주제인데 그런 주제가 관심은 가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제다.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일단은 다음을 기약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수업이라든지 강의에서 그 강좌에서 교수님이 주제를 아예 정해줘 버리면은 뭐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여러 뭐 자료를 찾아서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담당 교수가 주제도 학생이 정하도록 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방금 말한 이런 단계죠. 자기가 쓸 수 있는 내용, 쓸 수 있는 주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발상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주제를 정했으면 그걸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어떤 글을 쓸 때 주제를 정했을 때 뭐 학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이라도 자기 머릿속에 든 내용으로만 상당한 분량의 글을 혼자 쓸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무래도 다른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좀 인용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순수하게 자기 생각만으로 할 때는 뭔가 우리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은 내용들을 이제 조직해 가지고 오거나이제이션 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조직할 때 이 내용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펼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개요를 작성해 가지고 생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글을 쓰면은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순서로 글을 쓸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뼈대, 골격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죠.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요가 글의 짜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어떤 지도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지도다. 맵이다. 뭐 요즘 뭐 어떤 맵을 그려봐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글의 뼈대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개요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자 봅시다. 개요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항목식 개요, 어떤 항목으로 개요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문장으로 개요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요점식으로 개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목이라는 것은 뭐 몇 장, 몇 절, 뭐 몇 항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항목이죠. 그런 항목의 제목을 보고 뒤에 나오죠. 여기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항목이죠. 이렇게 제목, 주제문, 서론, 상황 이런 이제 항목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식 개요는 말 그대로 문장으로 내용을 완전한 문장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게 문장식 개요입니다. 뒤에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죠. 이런 게 이제 문장식 개요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절충형입니다. 이 문장식 개요와 항목식 개요를 절충한 것이 바로 요점식 개요죠. 어떤 항목에 어떤 문장을 내용을 요점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형식을 결합해서 개요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논문은 이렇게 항목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항목 밑에 내용에서 보통 논문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죠. 그렇지만 또 이제 논문이 아니고 리포트나 다른 형태일 때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금 말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떤 학생이 쓴 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학생이 자유주제로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개요가 있는데, 주제는 이제 기업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기업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장식 개요를 통해서 발상을 조직화하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제목을 봅시다. 광고 속 스토리텔링에 의한 상품의 과대평가. 이게 제목입니다. 주제문은 광고주들은 광고 속 상품이 유해할 수 있음을 광고에 명시하자. 이게 주제문입니다. 우리가 과대 광고, 허위 광고, 뭐 광고를 보고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유해한 상품인데도 광고 때문에 그 상품을 사거나 소비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것도 지금 담배 광고라든지 담배 그 깐 문구에도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직시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명시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골격을 보면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은 이제 다른 말로 들어가는 말, 뭐 들어가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서론을 먼저 볼까요? 서론에서 1위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광고는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요즘 스토리텔링이 유행하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상황 1. 광고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의 부정적인 면은 보여주지 않은 채 상품을 과대 광고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2.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의 좋은 점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나쁜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두 개로 계열을 짰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1. 소주 광고에서 상품의 과대평가를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전달한다. 요즘 뭐 굿데이, 뭐 시원소주하고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소주에 대해서 뭐 마치 음료수처럼 광고를 해버리니까 이 뭐 물론 도수가 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죠. 여성 소비자들을 또 유혹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술은 술이고 다 도수가 있죠. 많이 마시면 전부 이제 간에 안 좋죠. 이런 과대평가를 상품의 과대평가를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전달한다. 두 번째, 소주 광고의 즐거운 술자리가 술을 권장하는 사회를 초래하고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여 청소년들의 음주율이 증가했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소주 광고는 소주를 많이 마셨을 경우의 유해성을 인식시키지 않아 많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위험은 간과된다. 네 번째, 오렌지 주스의 광고는 주스의 좋은 점만 부각시켜 나쁜 점을 모른 채 마시게 한다. 계속 소주가 3개 나오다가 갑자기 오렌지 주스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광고라는 큰 주제는 벗어나지 않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봅시다.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본론 부분이죠. 1. 광고주들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제작 시 보다 유익하게 만들도록 한다. 2. 방송협회는 광고 금지 시간을 다양한 제품에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라. 요즘에 이제 19세 이상 그런 뭐 방송 프로그램도 뭐 표시하지만은 광고도 음란하거나 좀 미성년자인데 좋지 않은 광고는 늦은 시간대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시간을 명문화해라는 거죠. 이게 해결 방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쓴이는. 그 다음 세 번째,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광고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입하지 말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본 뒤 구매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을 3개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을 보면 광고주들은 광고 속 상품이 유해할 수 있음을 알리자. 자, 이렇게 지금 예열을 짰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언뜻 읽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요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광고를 대상으로 한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주제는 광고 속 스토리텔링에 의한 상품의 과대평가, 즉 대기업 광고의 문제점이나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이 개요 같은 경우에 글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제목하고 주제문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제목과 주제문이 일치합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에 의한 상품의 과대평가가 문제인지 아니면 상품의 유해성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가 문제인지 초점이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명확합니다. 그죠? 지금 제목에는 광고 속 스토리텔링에 의한 상품의 과대평가, 이 스토리텔링이 지금 나왔어요. 키워드로. 근데 주제문에서는 광고주들은 광고 속 상품이 유해할 수 있음을 광고에 명시하자. 이 제목과 주제문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논의의 초점이 정확히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2장에 보세요. 상황 2에서 보면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 잠깐 서술하고 있죠. 그런데 본론에서 보면은 이 3장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4장 해결 방안, 여기에서 보면은 전혀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광고에 대한 소주 광고와 오렌지 주스 광고에 대한 내용이지 스토리텔링은 여기 상황에서 2번만 잠깐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논의의 핵심이 주제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품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기업 광고의 문제점 하고 해결 방안에 이렇게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기업 광고 가운데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그런 광고에 한정해서 이제 기업 광고의 문제점을 밝히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목하고 주제문이 지금 초점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토리텔링에 의한 상품의 과대평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려면은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광고와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지 않은 광고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차별성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전제를 해서 상품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그런 광고가 어느 정도인지 스토리텔링 광고에서 좀 더 그게 심하다든지 두드러진다든지 이런 사실을 결혼해서 대회에서 문제제기 형식으로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개요가 또 가진 문제점이 뭡니까? 상품의 유해성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진단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보면은 요 1에 서론에서 그 다음에 2 상황에서 잠깐 언급이 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광고주들이 광고 속 상품이 유해할 수 있음을 광고에 명시하자. 뭐 이런 자기의 주장을 만약에 펼치고 싶다면은 그냥 단지 상품의 부정적인 면은 보여주지 않은 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진술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광고 방법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제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죠. 그게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주제문이 정책이나 제도의 어떤 제안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책 명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정책 명제는 그 듣는 사람의 어떤 반응이나 또 글 쓴 사람의 제안이 그 영향을 미칠 그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정책 명제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볼 때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치밀한 분석, 이게 필요하고, 또 자기가 제안한 정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런 것도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요는 보면 이 글 쓴 사람이 발상의 단계에서 그런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안 했거든요. 이게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상에서 볼 때, 현실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보이는 게 이제 2장입니다. 현실 상황에 그죠? 대한 분석인데, 이 2장이 1장하고 이렇게 보면은 같이 사실은 편입해서 같이 논의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분리했어요. 그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광고는 다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내용하고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의 좋은 점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나쁜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같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도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이 편입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따로 분리한 게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됩니다. 그죠? 1장이나 2장이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요라는 것이 문장 수준뿐만 아니라 단락의 수준이나 또 중복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복되는 게 단락이 나눠져 가지고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2장과 3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진단을 보세요. 광고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의 부정적인 면은 보여주지 않은 채 상품을 과대 광고하고 있다. 또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의 좋은 점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나쁜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논리적인 근거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비슷한 논리죠. 부정적인 면은 보여주지 않은 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거나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좋은 점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나쁜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 내용상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장에서 보면 이 3하고 4를 보세요. 소주 광고하고, 그죠? 이것도 보면 소주 광고는 소주를 많이 마셨을 경우의 유해성을 인식시키지 않아 많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위험이 강화된다. 오렌지 주스 광고는 주스의 좋은 점만 보고 시켜 나쁜 점만 보는 채 마시게 한다. 소주하고 오렌지만 다를 뿐이지 마시면은 유해하다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방금 말한 유사합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이 3장에서 글쓴이가 자기 주장을 어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례만 늘어놨지 자기 주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기업 광고가 갖는 문제점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상품의 유해성을 은폐하여 소비자의 모방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주 광고나 오렌지 주스 광고를 사례로 활용하는 거죠. 네. 그게 더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자체에 대한 이 글쓴이의 생각이 조금 단편적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이 이 광고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할 때 지금 이 개요에서 과대평가 자체를 문제로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요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과대 광고보다는 상품의 유해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허위 광고를 문제로 삼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 글 쓴 사람이 광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용어와 어떤 그 용어의 개념상의 어떤 혼란을 조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글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자면은 이 글 쓴 사람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여기 보세요. 광고주나 방송협회나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윤리 문제. 이게 물론 현실적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창의적 생각은 아닙니다. 창의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안, 이거를 조금 초월해서 이 글 쓴 사람이 생각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과연 무엇인지, 글 쓴 사람만의 어떤 창의적인 대안이 제시되면은 그게 좀 더 좋은 글이 되죠. 그래서 이 글 쓴 사람이 우선 자기가 다시 발상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해결 방안을 하나라도 여기에서 제시하는 게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간이 26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또 하는 그런데 일단 요 정도 하고 나서 지금 제가 동영상 잠깐 준비한 게 이